자, 3월 6일이고요. 자바 수업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한 지는 오늘이 며칠 차인지 이제 카운팅이 잘 안 되네. 아무튼 같이 공부한 지 이제 2주차 됐습니다. 중간에 하루 쉬긴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너릭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아마 컬렉션을 한번 써보긴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 프로그램이 좀 말썽네. 됐다. 자, 예를 들어서 리스트 타입의 스트링, li는 new array list 해놓고 여기 또 string 이렇게 보통 리스트를 만들죠. 얘가 제너릭이에요. 그래서 제너릭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괄호에 붙는 게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할 건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바 코딩하면서 제너릭을 직접 정의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입장이 아니고서는 제너릭을 쓰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진짜 고급 프로그램이 아니고서. 저도 안드로이드 코딩하면서 얘를 몇 번 써본 적은 있긴 한데 그마저도 나중에는 없애버렸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싶어서. 그래서 그래도 제너릭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너릭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샘플 클래스를 제가 3개를 만들게요. 자, ex07에 샘플1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 겁니다. 샘플2, 샘플3 이렇게요. 여기에 동작은 다른데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를 넣을 거예요. public void say. 자,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자바. 샘플인데 뒤에 2가 빠졌네요. 자, 이런 거 찝찝하니까 또 고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public void say라고 만드는데 얘는 hello java. 자, 그 다음 거는 잠깐 구글 번역 돌렸어요. 더 이상 아는 말이 없어서. public void say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자바. 어쨌건 메서드 이름은 똑같은데 기능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또 만들게요. ex07에 use gen, 그냥 gen까지만 칩시다. 제너릭 다 치지 말고요. 자, 이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있는데, 이 클래스 public void 이 클래스에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한테 이 샘플 1, 2, 3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호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요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한테 private ex0 여기서는 ex07은 다 뺍시다. 타이핑하기가 좀 길어서 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얘한테 private sample1 타입의 sample1을 파라미터로 받아요. 자, getter까지는 좀 번거로우니까 세트만 만들게요. public void set sample1 sample1 타입의 sample1을 받아서 this.sample1.1은 sample1 이렇게 세트 만들죠. 프린트에서는 this.sample1.save 저걸 왜 저렇게 뱀에 꼬아서 짜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너릭이 이런 겁니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use gen 1 해서 샘플 1을 받고 그 다음에 use gen 2라고 해서 이거랑 또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샘플 2를 받고 그 다음에 use gen 3라고 해서 또 샘플 3를 다 받고 이런 식으로 또 클래스를 또 3개를 짜야 되죠. 파라미터가 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여기부터 이제 코딩이 노가다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요. 사실 게터 세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단축키를 알기 전까지는 이제 속이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걸 언제 다 타이핑해야 되나, 그쵸? 제너릭은요 클래스형 객체 파라미터, 클래스 기반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을 때 얘를 변신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뀌는 파라미터예요. 자, 보통 이제 제너릭을 표현할 때 알파벳 아무거나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타입이라는 의미로 T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얘는 지금부터 동적인 클래스를 이 안에서 쓸 거다 라는 의미로요 클래스 이름 옆에 T라고 하나 명시합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 안에서는 이 T라고 하는 애를 쓸 수 있는데 저 T가 이제 변신 로봇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클래스 이름이 되는 거예요. T라는 애가 클래스 이름이 되는 거예요. T타입의 샘플 1 여기도 T타입의 샘플 1 뭐 여기서는 public void get 그냥 샘플이라고만 합시다. this return this sample 그럼 얘가 void가 아니죠. T타입을 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가 없다면
지금 요 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t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얘도 그냥 EX07 뺄게요. 메인에만 넣는 걸로 합시다. 이 클래스 EX07 제너릭의 2해라고 해서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변신 로봇이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use gen 타입인데 여기에 괄호하고 t라고 넣었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를 쓸 때는 저 t에 들어갈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항상 클래스 이름이어야 돼. sample1 타입의 use gen은 use gen sample1. 그래서 use gen. set sample new sample1 use gen. get sample save. 이렇게 하면 이 제너릭이라는 건요, 객체를 만들 때 얘를 명시하면은 이 샘플1이 t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샘플1으로 돼요. 여길 샘플2라고 하면 여기가 다 샘플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쓰이는 클래스 타입이 그때그때 바뀌는 변신 로봇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자, 안녕하세요 자바가 나오지만 여기를 샘플2로 바꾸면 이 use gen에 들어갔다 나오는 객체가 전부 다 샘플2로 바뀌는 거예요. 헬로 자바로 바뀌었죠. 샘플3로 바꾸면은 일본어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안에서 써야 되는 객체가 그 클래스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하면은 얘를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오버라이드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제너릭이라는 걸 쓰면은 오버라이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 문법이. 자바 역사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법인데,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오버라이딩 여러 번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자바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 일은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객체를 만들면서 제너릭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달하는 게 그 안에서 쓰이는 클래스를 내가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 얘기를 갖고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들어갈게요.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는요, 다수의 데이터, 되게 많은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들의 모음이에요. 자, 기존 배열 형태 자료 저장에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애가요, 컬렉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그 자체로는 객체를 못 만들죠. 얘가 상속된 그 하위 클래스들이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보통 구현체라고 해요.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메서드 만들자라고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얘를 상속받는 하위 요소들은 그거를 실제 구현하는 애니까 구현체라고 해요.
자, 얘네가 상속 구조가 좀 있기는 한데 그 상속 구조가 여기 있네요. 이건 저도 인터넷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와 맵이라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하위 요소들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예요. 래퍼 클래스 같은 용어예요. 그럼 일단 컬렉션부터 봅시다. 컬렉션은요, 다시 두 개의 하위 요소로 상속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네들이 구현체 클래스예요. 자, 상속 관계를 보면은 얘가 부모고 여기가 자식이죠. 그래서 선언은 부모로 하고 할당은 자식으로 해요, 보통.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암묵적인 흉변환이 이루어지니까. 박싱이라고 했었죠. 왜 선언을 인터페이스로 하고 할당을 구현체로 하냐면은 일단은 이 자식 클래스 4개가 모두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는 재정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안에 내부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자 저마다의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상속받았으니까 부모한테 받은 거 정의하고 자기네가 저마다의 메서드를 또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가 어떤 알파1이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했으면 스택은 알파2, 벡터는 알파3, 어레이 리스트 알파4예요. 그러면은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알파1은 어레이 리스트에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로 객체를 만들면 무조건 이걸 써야 돼. 무조건 여기에 있는 메서드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를 부모로 선언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박싱이라 그랬죠. 박싱의 특징은 자기네가 각자 정의한 확장된 기능은 못쓰게 잠가버린다 그랬어요. 여기가 잠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다? 어떤 걸로 만들건 간에 얘네는 전부 다 똑같은 메서드만 가져요. 이게 박싱의 의미예요. 어떤 객체를 만들건 간에 부모로 형반화시키면은 다 똑같은 메서드만 남는 거예요. 그럼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통 선언을 부모로 하는데 문제는 이 중에 얘밖에 안 써요.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게 링크드 리스트가요 자바 1.3에서인가 만들어졌어요. 1.3에서인가 좀 옛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완해서 스택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스택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벡터라는 애를 만들고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 그러니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버리고 어레이 리스트 하나만 구역하면 돼요. 안에 내부적인 코드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선언을 이걸로 해버리면 어떤 객체를 만들건 간에 다 똑같은 메서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사실 뭐로 만들건 상관없는데 업그레이드 순서상 그냥 얘만 쓴다라는 거죠. 리스트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셋 같은 경우는 집합적인 저장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리스트 계열의 특징은요.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덱스 번호를 가져가요. 근데 셋 계열은 집합적인 저장 공간이라서
이름과 값으로 짝을 지어서 자료를 저장해요.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모든 변수에 이름을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배열의 원소에 이름표를 하나씩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통 키라고 하고요. 값은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이 set 계열은 키와 value의 쌍으로 자료를 관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얘도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점점 돼요.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요 특성을 갖는 맵이라는 애를 아예 새로 뺀 거예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걸 해시 맵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 맵 계열은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거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근데 맵은 순서가 없어요. 왜냐면 이름표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안 지켜도 돼. 이름표 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해시맵이라는 것까지 하고 이제 끝나나 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걔를 정렬하는 기능을 또 넣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도 인터페이스로 선언해서 얘네들로 할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애는 이 해시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어레이 리스트하고 해시맵만 알면 돼요. 어차피 메서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동작도 똑같고요. 리턴도 똑같아. 내부 처리 로직만 점점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맵 계열이요. 맵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때 키에 적용할 클래스 타입 그리고 밸류에 적용할 클래스 타입을 각각 제너릭으로 붙습니다. 근데 키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 문자열로 줘요. 그리고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적는 거죠. 할당은 해시맵으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과 값으로 사용할 데이터 형식을 클래스 이름으로 괄호 안에 명시하고 키는 문자를 쓰는 게 보통이고 값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근데 내가 이 해시맵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int 타입이다. 만약에 그러면 얘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너릭에 적는 거는 무조건 클래스라 그랬죠. 그럼 뭘로 적어야 될까? 래퍼 클래스로 인티저. 인티저하고 인트는 완벽히 호환된다 그랬죠. 맵을 만들면은 그거 뭐 반복 돌리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도 쓸데없어요. 이름표가 다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반복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름표를 통해서 값을 취득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맵 계열에서는 진짜 이거 믿으셔도 돼요. 다른 메서드 다 필요 없고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put 맵이라고 하는 항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는데 거기다 이름표를 붙여서 넣어요. 그래서 age는 20이라고 하면은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age라고 이름표를 붙인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집어넣습니다. 맵의 특징은 이렇게 듬성듬성 순서 없이 막 들어가요. 왜냐면 다들 이름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원하는 이 항아리에서 원하는 걸 꺼낼 때는 map.get이라고 하면서 이름표 또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표에 해당하는 20이라는 값을 리턴합니다. map.size라고 하면은 총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나와요. 자, 맵 같은 경우는 리스트랑 비교했을 때 중요도가 얘가 한 2 정도 되고요. 얘는 8 정도 돼요. 2대 8이에요. 중요도가. 리스트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 자,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고요.
기본 구조는 배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요,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배열은 한번 사이즈를 정하면 그 사이즈를 못 바꿔요. 근데 리스트는 내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사이즈를. 그게 가장 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니까 데이터를 이름표 없이 무제한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되는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똑같은 인덱스 번호를 부여받고요. 얘도 상위 인터페이스용으로 선언하고 어레이 리스트로 할당을 합니다. 리스트로 선언하고 어레이 리스트로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하고자 하는 자료용에 대한 제너릭을 명시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제너릭을 인티저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 list.add라고 하면서 숫자만 넣는 거죠. 10. 그러면은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때 맨 처음에 10이 저장이 돼요. 얘한테 0이라는 인덱스 번호가 부여돼요. 또 그 다음에 20을 넣었다. 그러면 20이 그 다음 칸에 저장되고 1. 그 다음 또 30 저장했다. 인덱스 2. 그 다음 또 40을 저장했다. 그럼 인덱스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배열하고 좀 구별되는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list.add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넣어요. 그러니까 list.add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한 개만 넣으면은 그냥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고, list.add라고 하면서 인덱스가 1인 위치에 10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다가 100을 넣습니다. 그쵸? 이게 인덱스 번호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뒤로 한 칸씩 밀립니다. 덮어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애들을 뒤로 하나씩 밀어요. get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그 위치의 값을 리턴 받고요. remove i 특정 인덱스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list.remove 하고서 1 하면은 인덱스가 1인 위치의 데이터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이 빈칸을 메꾸려고 한 칸씩 앞으로 당겨요. 사이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옵니다. 리스트는 이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습 예제를 하나 볼 건데요. 아마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뤘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전 수업에서도 다뤘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만 넣었다 뺐다 했나요? 자, 어쨌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그랬죠. 리스트건 배열이건 대체적으로 어떤 목록형 데이터를 만들 때 써요. 자, 기본 배열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개수가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럼 배열로 만드는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게시판이라고 치면은 글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밑에 누르면 페이지 넘어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리스트라고 하면 리스트는 계속 뒤에 덧붙일 수 있죠. 더보기 버튼을 넣을 수 있어요. 차이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은 더보기 버튼도 아니라 스크롤 맨 밑에 도착하면 알아서 착착 붙잖아요. 모바일 환경 같은 거.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기능을 리스트밖에 구현을 못해요. 배열로는 못해요.
자,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되게 진짜 많이 써요. 일단 모든 형태의 목록형 데이터는 다 이걸로 써요. 배열로 할 수 있는 거는 리스트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트로 하는 거는 배열은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열하고 리스트를 구별해서 쓸래요? 리스트 하나로 퉁칠래요? 하나로 퉁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게시판 글 목록, 댓글 목록, 리뷰 목록, 상품 목록 등등등 목록이 붙는 건 모두 리스트로 만듭니다. 네, 언제 쓰는지 이제 확실히 인지됐죠? 자, 그럼 이제 예제 코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비교적 그래도 맵이 좀 할 얘기가 간단하니까 맵부터 갑시다. ex08 맵 점 자바 메인. 자, 데이터를 저장할 그 배열 같은 거라고 했어요. 자, 선언은 맵으로 하고 할당은 해시 맵으로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그 맵 생성이라고 하죠. 자, 앞에 붙는 게 값에 부여할 이름에 대한 그 데이터 타입이고, 뒤에 붙는 거는 값의 종류라고 그랬죠. 자, 맵은요, 이름표를 붙이기 때문에 특징이요, 그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AA, BBB 또 AA를 넣으면은 기존 거를 없애고 얘가 이걸 덮어 씌워요. CCC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금방 썼다 지울 거예요. 인트 타입의 A는 기본 데이터 타입은 널을 못 갖습니다. 왜냐면 널은 객체 타입에 밖에만 못 줘요. 근데 지금 이 제너릭에 선언된 게 기본 데이터 타입인가요? 객체인가요? 객체죠. 그래서 얘는 널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저장된 개수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한 번씩 출력을 해봤습니다. 맵은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번엔 리스트 ex09 리스트. 자, 리스트는 이제 그 인덱스 번호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름표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넘버 리스트라고 만들면서 나는 인티저 데이터만 저장할 거다. 기본 자료형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형의 래퍼 클래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10부터 90까지 10단위로 추가할게요. 이렇게요. 하드 코딩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코드를 쭉 붙여놓고 한번 봅시다. 자, 제가 10부터 90까지 10단위로 넣었거든요. 자, 저거를 잘 염두하시고, 자, 10, 20, 30, 40, 50, 60, 70, 80, 90 리스트에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럼 데이터의 크기,
numberlist.size라고 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개수를 세워요. 그럼 9개겠죠. 자, 0,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이게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다섯 번째 요소의 값을 얻기 위해선 4. 인덱스 4 하면은 50을 꺼내다가 리턴합니다. 그럼 여기가 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를 삭제해요. 리무브. 인덱스가 4인 위치를 지워요. 그러면 걔가 지워짐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애가 한 칸씩 땡긴다 그랬죠. 거기가 리스트는 절대 빈칸을 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10, 20, 30, 40, 60, 70, 80, 90이 돼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다시 확인해보면 8개로 줄어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인덱스가 4인 위치를 지웠는데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얻어오면은 60이 나와요. 왜냐면 뒤에 있는 애들 한 칸씩 메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인덱스가 4인 위치에 이번엔 1, 2, 3을 추가하래요. 1, 2, 3을 인덱스가 4인 위치에다 넣으래요. 그러면 기존에 60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애들은 뒤로 하나씩 밀린다고요. 그러면 개수가 다시 9개로 바뀌겠죠. 자, 리스트에서 클리어라고 호출하면 전체 다 지웁니다. 그럼 클리어 한 다음에 사이즈 확인해 보면은 9개, 0개, 빵개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요. 자, 처음에 9개였고요. 다섯 번째 요소의 값이 50이었는데 하나를 지우고 났더니 8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당겨서 다섯 번째 요소 값이 60으로 바뀌었고요. 중간에다가 삽입하면은 이제 다시 또 늘어난다 그랬죠. 클리어 한 다음에 데이터 크기 0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떨 때 쓰느냐. 이건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정리한 거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기본 데이터 타입을 안 넣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덧글 목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덧글 하나를 구성하는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덧글 내용이 있을 거고 작성자 있겠죠? 그 다음에 작성일 있겠죠? 덧글은 조회수는 따로 없어요. 근데 추천수, 뭐 좋아요, 뭐 이런 개수가 있을 거고요. 작성자 이메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추천수는 인트고 나머지는 거의 다 스트링이네요. 어쨌든 데이터 타입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해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야 될 때. 그러면 이 클래스를 코멘트라고 하면 여기다가 인티저가 아니라 코멘트라고 적어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이 리스트는 이 객체를 계속해서 넣을 수 있게 되죠. 다 넣고 나면 얘가 덧글 목록이 되는 겁니다. 자, 진짜 덧글 하기에는 변수 수가 너무 많으니까 peopl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주소로만 한번 염두합시다. 뭐 복잡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만 가져갈게요. 컨스트럭처 추가하고 게터스 앤 세터스 추가하고 또 Alt Shift S 눌러서 자, 오버라이드 중에 toString만 정의하면 되죠.
왜 리턴으로 들어갔지? 다시 제너레이트 투 스트링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제너레이트 투 스트링. 요거 선택하면 메서드가 멤버 변수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열심히 추가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F 한번 눌러주면 정렬이 다시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exc 주소로 점 자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를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포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제너릭에 내가 만든 클래스를 넣어줘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 이 pList라고 하는 객체에는 people 클래스의 객체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번에도 이렇게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화낼까봐 반복문 돌려서 넣습니다. 반복문 돌면서 이름은 회원 플러스 i, 그럼 회원 0, 회원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전화번호도 011-134-567i 567 빵에서 567-9까지 되겠죠. 이렇게 객체 만든 다음에 pList에 넣어요. 애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할 때는 당연히 사이즈 갖고 반복 돌면서 i 번째 거를 꺼냅니다. 애드 시킨 게 people 클래스의 객체니까 꺼내도 people 클래스의 객체로 나오겠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요? 그럼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해서 toString 호출하면은 각각의 멤버 변수가 담고 있는 기능이 완성되겠,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요. 스타크래프트를 지웠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자료부터 세팅을 해야겠죠. EX10 주소로 people 심플한 샘플2
그러면 얘를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단톡방에 코드 올라갔고요. 자, 요거 하시고 나서 그 우리 전에 스타크래프트 관련해서 종족 만들었던 거 있죠? 그 종족의 구조가 그때 우리가 만들었었던 게 이제 프로토스라고 하는 상위 계층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클래스들이 존재했었어요. 자, 종류를 가리지 말고 리스트에 담아서 이제 한 부대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종류를 하나의 리스트에 다 저장하려면 제너릭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주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프로토스의 요 유닛들을 막 무작위로 섞어서 한 부대로 만들고 이제 거기에 있는 기능을 호출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3시 반에 시간 더 필요하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따 봅시다. 자, 문제를 하나 냈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만 짚어 드릴게요. 자, 프로토스라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 뭐 안에 구현 과정까지는 뭐 딱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뭐 아칸, 자, 그 다음에 드라곤, 프로토스 상속받는 드라곤, 그 다음에 질럿,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질럿. 뭐 안에 뭐 오버라이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퀴즈.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가 상속관계에 있을 때 요거는 거의 진리예요. 부모 타입으로 선언한 객체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자식 클래스 객체 어떤 것이든 할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박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뉴 드라군 이렇게 넣건 이것도 에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질럿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고, 어떤 것이든 넣을 수 있는데, 퀴즈를 냈던 거는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였죠. 리스트를 넣는데 여기에 종류를 안 가리고 유닛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대로면은 부모로 지정하면 되죠. 프로토스 타입으로 지정하고, 리스트는 new array list. 자, 필요한 거 임포트 하고요. 그럼 이제 list.add라고 하면서 질럿을 넣고 싶은 만큼 넣고, 리스트를 넣으면 개수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list.add라고 하면서 new 드라곤 해서 얘도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고, list.add 한 다음에 new 아칸이라고 해서 얘도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게 퀴즈였어요. 뭐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해라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였기 때문에 요거 한 줄이 원하는 답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유닛을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참 좋긴 한데 실제 게임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든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클래스 상속 관계에 착안해서 제너릭을 부모로 지정하고 추가되는 항목들을 자식 클래스의 객체로 넣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게 이 퀴즈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코드가 너무 기니까 좀 자를게요. 자, 이 정도. 그게 그거 부대 지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 부대에서는 부대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 제한을 두죠. 투에서는 없어가지고. 아, 2에는 없어요? 네. 아, 스타2는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딱 이거네. 똑같은 거네. 자, 요 프로토스랑 뭐 질럿이랑 드라곤 얘네들은 배포 안 할게요. 저번에 다 배포한 거니까. 자, EX11 퀴즈 프리. 내가 아까 카카오톡을 껐지 참. 자, 퀴즈 프리 하나 따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또 준비합시다. 잘 열립니다. 자, PDF 파일 보내드렸고요. 저번에 얘기 듣기로 여기까지도 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정리는 다시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기준으로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어떤 변수값, 즉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거를 아웃풋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 거를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라고 해요. 아웃풋은 칠판에다 다시 그립시다. 프로그램 기준으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인풋.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가 프로그램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그 인풋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입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빠져나오는 거를 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합쳐서 그냥 입출력이라고 불러요. 인풋, 아웃풋을 합쳐서 IO라고 보통 불러요.
자, 이 입출력의 대상이 입력과 출력이 있죠. 입출력의 대상이 파일일 경우에 바깥에 있는 파일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파일 열기입니다. 혹은 파일 읽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서 파일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파일 저장 내지는 파일 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꼭 파일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상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온라인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수신이고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니까 송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다운로드, 업로드. 그래서 인풋, 아웃풋은요, 매개체가 꼭 파일이지는 않아요. 네트워크 상에서도 작용을 해요. 자,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원칙적으로는 코딩에선 인트, 스트링, 롱, 더블 이런 것들이 가장 베이스죠. 그럼 이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이진수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했으니까 전부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나가야 돼요. 바이너리가 우리 기계어라 그랬죠? 근데 얘네들의 진짜 모습은 이진수들입니다. 그쵸? 자, 그럼 100, 10, 11, 00, 10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자바 코드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쨌건 1하고 0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1하고 0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죠? 아는 거 막 던지세요. 인트, 쇼트, 롱, 바이트 네 가지죠. 자, 근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 순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 딱 1하고 0이야.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메모리 효율이 가장 좋아요? 바이트죠. 근데 들이야. 바이트 값을 여러 개 때려 박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열로 묶어야 되죠? 이 상태를 자바에선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갖고 오는 애고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내보내는 애예요. 그냥 다짜고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저게 뭐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엮어놓고 나면 스트림이 뭔지 이해가 빡 되죠. 결국은 이게 스트림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스트림을 인풋 혹은 아웃풋 할 수 있는 자바의 기능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애들인지 이제 이름 보면 대충 기능이 유추가 되죠. 근데 얘네가 인터페이스네? 그럼 얘네들을 쓰기 위해서 상속받는 클래스가 필요하죠.
여러분들한테 상속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바 안에 상속받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대상으로 할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할 때는 바이트 어레이, 바이트 배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클래스가 각각 나눠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하고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은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예제에서 이거 했잖아요. 인풋 스트림 타입의 is는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혹은 new 파일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위한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어떤 걸 할당하건 간에 박싱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파일 쓰기건 네트워크건 쓸 수 있는 메서드는 똑같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을 출력하고 네트워크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일 출력을 하면 네트워킹은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일단 저장. 자, 근데 이제 네트워킹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요, 좀 고전적으로 가면은 TCP/IP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해요. 이게 통신 방식이에요. 통신 규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내 아이디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네트워크로 웹사이트로 전송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결국은 이진수 덩어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이 되게 짱짱해서 그렇지 외국만 나가서 네트워크에도 진짜 뒤집어지거든요. 너무 느려요. 뚝뚝 끊기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거, 집에서도 인터넷 하다 보면 가끔 느려질 때 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전송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일정하진 않아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면은 갑자기 인터넷 뚝 끊겨버리면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이거를 몇 개씩 쪼개서 보내요. 데이터를. 그래서 TCP는 그 데이터를 나누는 규약이고요. 바이트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걸 몇 개씩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IP는 데이터 전송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TCP/IP라고 불러요. 이게 네트워크의 기본 그 규칙인데, 결국은 이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내가 게시판에 글 써서 글을 전송한다. 그럼 그 배열로 다 쪼개야 돼요. 자, 봐요. 제목, 작성자, 내용. 이거를 이제 바이트 배열로 바꾼다고 칩시다. 바이트 배열로 바꿔요. 바꿨더니 이게 배열 사이즈가 한 200칸 나왔다고 칩시다. 작성자는 얘도 바이트 배열로 바꿨더니 사이즈가 한 50개 나왔어요. 얘는 바이트 배열로 바꿨더니 사이즈가, 내용이니까 좀 길겠죠. 한 3000개 나왔어요. 그럼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토탈 몇 개? 3250개.
바이트 배열을 만드는데 U 바이트라고 해서 3250개짜리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다 합쳐야 돼. 배열 하나에다. 그래서 이걸 전송해야 돼요. 이걸 바이트 오더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귀찮아요, 작업이. 이렇게 해서 전송하는, 이렇게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이걸 스트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TCP IP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소켓 통신이라고 해요.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자바 처음 공부할 때는, 제가 자바 처음 공부했던 게 2002년도였어요. 2학년 때부터 배웠으니까 2002년도. 그때는 대부분의 학교 졸업 작품이 이거 사용해서 채팅 만드는 거였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채팅 같은 거 잘 안 만들걸요? 왜냐면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그걸 받는 쪽이 필요해요. 그럼 이쪽에서 답변을 줘야겠죠. 그렇죠? 이 관계를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2개 만들어야 돼요. 보통 네트워킹을 하려면.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쓰는 PC에 카카오톡 깔죠. 그럼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카카오톡 어플은 클라이언트예요. 근데 내가 카카오톡을 키면 어딘가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 로그인을 이 서버에 하는 거예요. 서버라는 용어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할 거예요. 내 컴퓨터에 까는 게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고, 내가 게임을 키면은 어디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하죠.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서버라는 게 존재하면 이쪽으로 전송한 걸 이쪽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값을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목적으로 소켓 통신을 하는데, 프로그램 2개 만들어야 돼. 문제는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나눠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가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로 나뉘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이름이 슬쩍 바뀌더라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지금 여러분들이 백엔드라고 하는 건 사실 서버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웹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정리할 거고, 지금 대략적으로만.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거를 2개를 개발하는데 난이도가 클라이언트가 3이면 서버가 7 정도 됐어요.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는 나 혼자 전송하고 다 받으면 되는데, 얘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불특정 다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연봉 차이가 거의 2~3배 이상 나요. 심할 때는 한 3배 이상도 났었어, 옛날에. 자, 근데 저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 봅시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어딘가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인터넷 주소를 적죠. URL을 보내면 웹사이트는 웹브라우저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맞죠? 이것도 통신이에요. 근데 아까 분명히 그럼 웹브라우저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고 웹사이트가 서버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채팅이나 게임 같은 경우는 서버를 진짜 다 만들어요. 프로그래밍을 해요. 근데 웹사이트도 그런 서버를 직접 만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웹사이트는요, 이미 서버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완제품이. 이거를 그냥 인스톨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웹사이트를 보여줄 화면에 대한 부분만 이제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나 뭐 그런 거는 내가 컴퓨터에 완제품 설치하는 얘가 다 알아서 담당을 해요. 웹사이트는 이렇게 한다고. 통신 기능 담당하는 거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완제품을 그냥 설치 프로그램 받아서 깔아서 끝내는 거고, 나는 화면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만 이제 여기다가 추가 코딩을 해서 넣는 거예요. 자, 다시 채팅을 만든다라고 하면 백지 상태부터 이 서버라는 걸 다 만들어요. 근데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완제품을 설치하고 플러스 알파만 내가 조금 코딩해서 넣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난이도는 사실 웹 개발이 제일 쉬워요. 더군다나 이 완제품은 이 세상에 웹사이트가 한두 개예요.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가 이 제품을 쓰기 때문에 이미 검증까지 다 된 거야. 그쵸? 근데 이 웹사이트가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은요, 소켓 통신에서 조금 이제 변형이 된 HTTP 방식의 통신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보통 통신 종류라고 하면은 소켓 통신과 HTTP 통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 막 만든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듣보잡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검증도 해야 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미 검증까지 다 완료된 훌륭한 완제품이 있단 말이지. 그럼 굳이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방식이 모든 통신을 다 집어 먹어버렸어요, 현재는. 소켓 통신? 제가 마지막으로 소켓 통신 프로그래밍 한 거 15년이 넘어요.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통신이라고 하면 그냥 HTTP 통신으로 바로 갑니다. 스트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통신에서 스트림 안 써요. 통신에서 스트림 쓸 일이 없어요. 파일 처리할 때만 써요. HTTP 통신의 또 장점이요. 그 스트링을 그냥 전송하면은 지가 내부적으로 스트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스트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스트림에 관련된 거는 파일 처리 관련된 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으로 이제 대표되는 애들이 java.io 패키지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얘도 했었나요? 했을 것 같은데. 이 클래스는 실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어오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의 경로라던가 폴더, 파일이나 폴더의 정보를 액세스하는 클래스예요. 파일 이름, 폴더 위치 뭐 이런 것들.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은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파일 입출력을 다루는 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로그 파일이라는 건데, 그것도 이미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을 잘 버무려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로그4j라고. 로그4j2. 비록 얘가 작년에 엄청난 보안 허점이 발견돼서 전 세계 개발자들 한 일주일 동안 강제로 밤새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자바 쪽에서는 얘가
그 절대 강자. 얘가 그냥 지존이야. 그래서 얘를 쓰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쓸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일 업로드. 걔도 라이브러리 잘 나와 있어요. 그냥 그것만 쓰면 돼요. 이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을 잘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의 어떤 그 메서드를 호출하면 걔가 내부적으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의외로 얘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리만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능을 이제 순수 자바 코드로 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걔를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메서드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처리를 포장한다라고 해요. 레퍼링 한다고 해요. 우리 래퍼 클래스라는 얘기 배웠죠? 그게 어떤 대상을 감싸는 그 확장 기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빡세니까 좀 쉽게 쓰라고. 하지만 이 파일 클래스는 대체 불가입니다. 얘는 길을 쓰고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소개하는 메서드 못 외우면 나중에 업로드 가서 엄청 애매해요. 저게 뭐였지 하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파일 업로드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면 그거 이상 어려워요. 근데 최소한 웹사이트 만들면 프로필 사진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파일 클래스의 객체 만드는 방법은요. 객체 선언하고 할당을 합니다. 할당하면서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요. 첫 번째 방식,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를 절대 경로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를 상대 경로라고 하고요. 아니면 폴더하고 파일 이름을 나눠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정리했었나요 혹시? 파일 출력하면서 이걸 안 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자, 어쨌건 생성자에 전달하는 게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예요. 그 경로를 지정하는 방식이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실제 이 파일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경로를 줘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 파일 클래스의 메서드 중에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exist.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실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이 클래스의 역할이기 때문에.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is file. 존재하지 않거나 폴더라면 false를 리턴하고 실제 존재하는 파일이면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검사하는 거죠. is 디렉토리 존재하지 않거나 파일이면 false 리턴. 폴더면은 true 리턴. is hidden 숨긴 파일 혹은 숨긴 폴더면 true. 그렇지 않아 false. 얘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get absolute pass. absolute라고 하는 게 이제 절대값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아까 상대 경로라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값을 절대 경로 방식으로 변환해서 리턴해요. 자,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mkdir 폴더랑 디렉토리랑 같은 말이에요. 디렉토리가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보통 폴더를 찝쩍거리는 기능들은
함수 이름에 dir이라고 붙는 경우가 많아요. mk는 make예요. 그럼 이 메소드의 기능이 뭐겠어? 폴더 만들기예요. 자, 이 폴더에서 A라고 하면은 A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A 밑에 B 밑에 C라고 하면 A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B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C라는 폴더를 만들지 않습니다. 에러 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은 끝에 거부터 만들려고 들어요. 그럼 A랑 B가 사전에 존재해야 돼. 근데 만약에 A가 없다, 그럼 거기서 뻥나요. B도 없다, 그럼 거기서 뻥나요.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 과정은 미리 다 존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S가 붙었죠. 뒤에 S 붙은 뭐야? 얘는 폴더 만들기인데 얘는 폴더들 만들기예요. 만들고 마치 땅굴 파듯이 폴더를 만들면서 들어가요. 그럼 이거 써야겠어? 이거 써야겠어? 당연히 이거 쓰죠.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폴더 만든다 그러면 경로를 스플릿으로 일단 슬래시로 잘라. 반복문 돌면서 하나씩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근데 얘가 나오고 나선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딜리트,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일 클래스에 관련된 기능부터 좀 살펴볼게요. 아, 절대 공로, 상대 공로 얘기해야 되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합시다. 네, 4시 20분에 시작할게요. 자,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상대 경로랑 절대 경로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재판 다쳤다.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자, 상대 경로하고 절대 경로는 그 어떤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의미하는 문자를 우리가 경로라고 그러죠. 그 경로의 표시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 C 드라이브가 있죠. 자, C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고요. C 드라이브 안에 폴더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헬로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안에 폴더가 또 몇 개가 또 있어요. 월드라는 폴더가 있고 나이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지금 네모칸이 지금 폴더 안에 폴더가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폴더 안에 꼭 폴더만 있진 않죠. 파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test.jp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다 라고 칩시다. 월드 안에는 a.txt가 있고요. 나이스 안에는 b.txt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자바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내가 가동하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위치는 이 헬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로, 미안해요.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만들잖아요. 그 프로젝트 폴더가 이 헬로라는 거예요. 이클립스 프로젝트 폴더. 자, 그러면 이 a.txt라고 하는 파일의 경로는요, 윈도우는 보통 폴더하고 폴더 사이에 역슬래시로 구별해요. C 드라이브 밑에, 헬로 밑에, 월드 밑에 a.txt가 이 파일의 경로죠. b.txt는 C 드라이브 밑에, 헬로 밑에, 나이스 밑에 b.txt가 이 파일의 위치죠. 자, 이거는 내가 지금 헬로에 있건 월드에 있건 나이스에 있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폴더가 헬로건, 월드건, 나이스 혹은 D 드라이브의 어디건 간에 항상 변하지 않아요. 이 방식을 절대 경로라고 해요. 내가 지금 열고 있는 폴더가 어디건 간에 그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헬로 안에 있다. 그러면은 a.txt를 의미하는 말이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폴더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헬로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월드 안에 A라고만 표기하는 거예요. 월드 안에 a.txt라고만 표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치하고 있는 데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나이스는 그럼 또 나이스 밑에 b.txt라고 표기하겠죠.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월드 혹은 나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현재 폴더라는 의미로 앞에 점 역슬래시를 붙이기도 해요. 점이 현재 폴더예요.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 점은요. 이 박스 왜 안 지워지냐? 자, 이 헬로라는 폴더랑 C 드라이브 안에 폴더가 여러 개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폴더 하나 더 그려볼게요. C 드라이브 안에 이번에는 하이라는 폴더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하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c.txt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헬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c.txt로 접근하려면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하이로 들어가야 되죠.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를 점 두 개로 표시해요. 점 역슬래시 그 다음에 하이 안에 c.txt 이렇게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가리키는 방식을 상대 경로라고 해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은 여러분들 이클립스 프로젝트 폴더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로를 얘기할 때 뭐 test.txt라고 파일 이름만 덩그러니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그냥 파일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가 위치하는 폴더 그 안에 그냥 직접적으로 파일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차이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폴더의 경로를 기본적으로 역슬래시로 표기해요. 왜 여러분들 5어 연산자 할 때 쓰는 이 파이프라인 있죠? 요거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가 역슬래시입니다. 근데 맥 같은 경우는 폴더하고 폴더를 구별할 때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로 표기해요. 근데 사실 윈도우는 슬래시도 알아먹어요. 그럼 어떤 게 범용적인가? 슬래시가 범용적이겠죠? 그래서 코딩에서 경로 표시할 때는 슬래시로 표기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잘렸다. 다시 저장. 자, 그럼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자바 프로젝트 API 03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또 파일 클래스 추가해야죠. 클래스 ex01 파일입니다. 그냥 파일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임의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넣을게요. 그냥 텍스트 문서 하나 만든 다음에 test.txt라고 이름 만들고요. 여기다가 그냥 아무 내용이나 적으세요. 그래서 이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파일 클래스 타입의 F1은 new 파일. 얘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바로 다이렉트로 있는 애죠. 그러니까 그냥 파일 이름만 적으면 돼요. 아니면은 앞에 점 슬래시를 붙여도 돼요. 자, 파일 객체를 만들 때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전달하는데 이클립스에서 상대 경로를 쓸 경우 현재 프로젝트가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F1이라고 하는 이 파일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면 돼요. 자, 아까 표에 나왔던 애들. 자, 지금 얘는 파일이죠. 폴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is 파일로 하면은 true가 리턴 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파일로 검사하면 무조건 fails지만 존재하니까. 자, is 디렉토리 폴더 아니죠. 그럼 fails가 나올 거예요. 숨긴 파일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fails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파일 만들 때 상대 경로로 지정했죠. get absolute pass는 이 상대 경로를 절대 경로로 반환해서 리턴해줘요. 그 다음에 exist는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요. 있으니까 true가 되겠죠. 자, 실행. 자, 파일 맞죠? true. 폴더 아니죠? fails. 숨긴 파일 아니죠? fails. 그 다음에 상대 경로를 지금 절대 경로로 바꿨죠. API 3. 그 다음에 중간에 점이 들어가면 이 점이라는 게 현재 폴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PI 3을 기준으로 현재 폴더니까 요런 얘기예요. 지가 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점은 있으나 않아요. 그 안에 test.txt 존재하죠. 자, 출력 결과를 이제 이대로 두고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ex02 파일 2라고 해야겠다. 자, 요번에는 F2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폴더의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보통 A 밑에 B 밑에 C 밑에 타겟 확장자 없으면 폴더예요, 보통은. 근데 지금 내 프로젝트 안에 그런 애가 없죠. 자, is 파일. 지금 이건 다 fails 떠요. 왜냐? 존재하지 않는 걸로 검사하면은 뭘 검사하건 다 fails야. 하지만 지금 상대 경로예요, 절대 경로예요? 상대 경로죠? 절대 경로로 바꾸는 거는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바꿔줘요, 일단. exist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fails 뜰 겁니다. 실행하면 다 fails 떠요. 없으니까. 하지만 절대 경로로 바꾸는 거는 알아서 바꿔줘요. 존재하지 않죠, 이런 애는. 근데 이 뒤에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아까 거랑 비교해볼게요. 그냥 mkdir 이라고 하면은
끝에 거만 만들려고 드는데 A 밑에 B 밑에 C가 없으니까 에러 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실행하면은 에러는 안 나네. 못 만드는구나 그냥. 자, 얘가 mkdir. 자, 맨 마지막에 리턴 값을 출력해 볼게요. fails 같아요. 이게 생성 성공 실패 여부를 뜻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 폴더만 생성하려고 함. 하지만 중간 폴더가 없기 때문에 생성 실패. 그래서 fails가 뜹니다. 자, 요건 제가 임시로 잠깐만 해볼게요. 자, 요 밑에 폴더를 만들 거예요. A라는 폴더를 만들고 API3 밑에 A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또 폴더 B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C라는 폴더를 만들면 여기까지 존재하죠. 그럼 마지막 것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에 true 생겼죠? 자, 근데 여기 이클립스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새로 고침 한번 해줘야 돼요. 리프레시. 그러면 C 안에 생겨있죠. 그러니까 얘는 만들고 못 만들고의 상황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얘를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자, 땅굴 파기 이렇게 필기할게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이 떠오르질 않는다. f2.mkdir 쓰 라고 하면 그냥 지가 차례대로 다 만들어요. 자, 여기서 새로 고침합니다. 이제 리프레시. 빈 곳을 클릭해서 리프레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밑에 B 밑에 C 밑에 타겟까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걸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자, 추가적으로 몇 개 기능 더 얘기합시다. getName이라고 하면요, 마지막 슬래시 이후 거를 받아내요. 타겟을 리턴할 거예요. 만약에 얘가 파일 이름이었다, 뭐 슬래시 test.txt였다라고 하면은 요걸 리턴해요. 그러니까 폴더건 파일이건 무조건 마지막 슬래시 다음 단어를 리턴해요. get parent는 처음부터 마지막 슬래시 직전까지 리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로에서 주인공은 타겟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겟이 이름이고 그 위의 경로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겟 A 밑에 B 밑에 C, 그리고 마지막으로 f2.delete 라고 하면은, 자, 만들 때 땅굴 파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우래. 주인공만 지워요. 그래서 A 밑에 B 밑에 C 밑에 타겟에서 타겟만 지우기 때문에 A, B, C는 남아있어요. 자, 요게 파일 클래스의 기본 기능입니다. 이게 제가 파일 관련해서 준비해온 클래스가, 예제가 원래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일을 두 개로 쪼갰는데 이걸 예전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했어요. 내용은 똑같이. 그 다음에 메인2에서 이게 파일 쓰기 관련 기능, 얘는 파일 읽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얘를 싱글톤으로 묶어서 이만큼 코딩 시키고, 그 다음에 메인4에서 테스트 이걸 보여주는 게
나도 늙었나 보다 싶은 게 예전에 이거 1시간에 다 했는데 1시간 설명하면 실습이 한 3시간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수업을 오래 할수록 말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도 설명해야 돼. 점점 설명이 자세해져 갖고 진도가 점점 느려지네. 자, 자, ex01 언더바 파일 ex02 언더바 파일 이 제가 저장할 때는 이렇게 파일 이름을 소스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맞추긴 하는데 카톡으로 보내면서 아마 이름이 카톡의 임의로 바꿀 거예요. 그래도 여기 위에 보면은 소스 파일 이름 표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요거 보고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요거 실습하기 전에 그래도 좀 머리 좀 식히고 지나갈까요? 아마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진 않았을 것 같아서. 구별할 수 있어요? 무슨 글자인지 각각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별되죠? 어떤 글꼴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글자가 구별이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는 알파벳 소문자 L이고요. 두 번째 거는 대문자 I고요. 그 뒤에는 대문자 A예요. 보면은 L하고 I는 폭이 좁죠. 그 다음에 대문자 I는 폭이 넓죠. 그러니까 글자에 따라서 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글꼴을 가변폭 글꼴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글자가 넓이가 일정하다면 알파벳 L을 표기하는데도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한다거나 대문자 I는 이렇게 확실하게 표기한다거나 해서 오탈자가 좀 더 잘 예방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얘네를 고정폭이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사람 눈 피로도가 훨씬 적대요. 여태까지 이클립스 쓰시면서 글자 모양 바꿔서 쓰신 분 계세요 혹시? 개발자용 글꼴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자 글꼴 혹은 개발자 폰트, 글자 모양을 영어로 폰트라고 해요. 라고 검색하면은 코딩하기 편한 폰트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꽤 많이들 블로깅을 하고 있어요. 이딴 주제로.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소스코드 프로, 모나코, 프로폰트, 비트스트림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우분투 모노, 드로이드 센스, 데자뷰, 피라모노, D2 코딩 얘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저는
IBM 플렉스 모노라는 애를 주로 써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자, 뭐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 5.0이라고 돼 있는 애가 있죠. 여기서 다운받으면 되겠죠. 오픈 타입, 트루 타입. 컴퓨터에 설치하는 건 보통 트루 타입이에요. 얘를 내려받아 볼게요. 자,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가서 다운받기 귀찮을 테니까 일단 혹시 몰라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알아서 풀고. 압축 풀었어요. 그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쓰려는 거는 IBM 플렉스 모노예요. IBM 플렉스 센스라고 하는 건요. 그 옛날에 한글 깔면 그 워드 프로세스 한글 깔면 본고딕이라고 하는 글꼴이 있었어요. 그게 영문 이름이 요거래요. 자, 어쨌든 IBM 플렉스 모노 되게 많죠? 마지막에 라이센스 txt는 빼버리고 쭉 드래그해서 설치, 마우스 클릭해서 모든 사용자가 올 걸까? 자, 이렇게 깔고 나면 이제 이클립스 환경 설정으로 갑니다. 윈도우 메뉴 밑에 프리퍼런스, 제너럴 밑에 맨 위에 제너럴이라고 있어요. 글자가 좀 작아서 오프라인에서는 오히려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건데 맨 위에 제너럴이라고 있어요. 이 밑에 워크스페이스, 그 밑에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다. 쏘리. 제너럴 밑에 어피리언스. 그 밑에 보면 칼라스 앤 폰트라고 있거든요. 요거 선택하면은 여기 베이직 폴더를 확장했을 때 텍스트 폰트 얘를 에디트 눌러서 내가 쓰고 싶은 글꼴을 바꾸는 거예요. IBM 플렉스 모노라는 걸 선택을 하면 모양이 바뀌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아까보다 느낌이 좀 글자가 좀 보기 괜찮나요? 일단 좀 글자들이 고정폭이기 때문에 단어가 간격이 일정해져요. 그리고 얘는 안 된다. 글꼴 중에 이제 이런 애도 있어요. 자, 다른 것도 깔아볼게요. 예전에 많이 썼던 게 핵이라고 하는 폰트였는데 코딩용 글꼴 나오죠. 참 코딩한다는 애들이 별의별 거 다 해. 자,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받아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아봅시다. 자, 맥OS 앤 리눅스, 윈도우스, 윈도우용을 받아야겠지? 근데 차이가 집하고 EX이네? 그냥 압축 파일 받읍시다. 뭐야, 왜 튀어? 자, 얘도 압축을 해제할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도 설치할게요. 얘는 그래도 개수가 좀 적네요. 자, 핵이라는 애도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이제 이클립스에 얘를 적용해 봅시다. 자, 아까 열어놓은 화면 그대로 있으니까 에디트 들어가서 핵. 뒤에 글자 모양 잘 보세요. 적용. 바뀌죠? 개발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글자가 약간 좀 모양이 둥글둥글해요. 근데 얘는 이클립스 자체가 이게 안 되나? 잠시만요. 메모장 글꼴을 핵으로 바꿔볼게요. 이클립스 자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만 더 깝시다. 글꼴 여러 개 깔아놓고 저도 취향에 따라 그때그때 바꾸거든요. 피라코드라고 하는 글꼴도 자주 써요. 얘는 될 것 같다. 피라코드 폰트 다운로드. 아마 이거 보여주고 나면 다들 이걸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아서 풀기. 자, 얘도 깔게요. 자, 다시 바꿀게요. 자, 피라코드가 있고 피라코드 레티나가 있는데 레티나가 좀 고해상도용이고 그냥 피라코드는 저해상도용.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이게 피라코드 일반, 그 다음에 얘가 피라코드 레티나. 조금 더 글자 굵어지네요. 얘는 주간격이 좀 널찍널찍하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해했어요? 크거나 같다. 느낌표 이퀄. 이렇게 바꿔서 보여줘요. 이게 재미가 좀 쏠쏠해. 좀 머리 좀 식히라고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기호를 바꿔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코딩에서 화살표 할 때 빼기하고 괄호 표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메모장을 할 거면 이게 이제 보통 괄호를 표시하는 건데 폰트가 이렇게 쓰면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게 재미가 은근히 쏠쏠해요. 특수문자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그래서 취향에 따라 골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저 세미콜론하고 뭐 그리스 물음표하고 생긴 게 똑같아서 네, 똑같아요. 뭐 개발자 뭐 골탕내기 그런데 그런 거 구분해주는 폰트는 없어요. 그거는 구별 못할걸? 근데 컴퓨터에서 그리스어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윈도우 설정 들어가서 언어 다운받는 데만 몇 시간 걸리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그 정성이면 그냥 한번 당해주고 말겠다. 남들 퇴근할 때 한 두세 시간 남아서 그 짓 하고 있는 거면은 인정. 자, 올려드린 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지금 요 얘기 한 게요. 요거 실습하면은 한 2-30분 정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진도 더 안 나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시간 혹시 각자 한 10분, 20분 정도 남으시면은 그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자료는 단톡방에 지금 올릴 거고요. 이따가 한 30분쯤에 마무리 30분? 한 30분쯤에 이제 마무리 할 테니까 그때 제가 과제 하나 낼 거예요. 괜히 일찍 끝내겠어. 일찍 끝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날은 숙제 있는 날이야. 자, 이따가 30분에 봐요. 자, 모일게요. 자,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제가 그 성적표 엑셀 잠깐 보여드렸었죠? 네. 그걸 이제 수식을 적용해서 이제 쭉 만드는 거를 틈틈이 하다가 오늘 완성해서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숙제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범위는요, 자바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은 앞부분,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진도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해서 문제 같은 거를 통해서 한번 부분 다시 설명할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지가 나가는데 뭐 여기에 따로 여기에 답안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답안을 여기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그 작성하신 소스랑 이제 그 다음에 실행 결과 스크린샷 그것만 해갖고 뭐 여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별도로 워드건 PPT건 만드셔갖고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1번 파일은 없어요. 여기 형성평가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1번 파일은 없어요. 1번 파일은 그 자바 설치 관련된 내용이라. 첫 번째 거랑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개만 할까? 네. 첫날이니까 가볍게 갑시다. 자, 문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오픈 채팅 주소를 단톡방에 하나 올릴게요. 자, 요거는 저하고 개인톡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과제 제출은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뭐 풀건 안 풀건 떠나서 이제 뭐라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최소 점수라도 나가는데 아무것도 제출이 없으면은 그냥 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이는 내일 수업 시작하면서 할 거니까 제출 기한은 내일 수업 시작 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시간에 따른 배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서 맨 마지막에 제출하시면은 그 제출 시간 배점은 좀 낮게 측정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그 스캐너를 이용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자기 거를 쓰라는 거예요? 스캐너 쓰라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과제에서 끝나는 게 국비는 시험도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국비 지원으로 갔었으면 100% 시험 봐요. 자, 어쨌건 문제 뭐 지금 끝날 때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면서 배포한 문제지들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개인톡은 이제 각자 제출할 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화는 이만 끄고요. 오늘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남은 시간은 각자 문제 한번 체크해 봅시다.